영화에서나 볼 법한 무인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불타면서 가동이 중단된 건데요. 우려스러운 건 군사용 드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위협적이라는 점입니다. 드론 무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를 막기 위한 안티드론은 어느 단계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해보죠. 남종혁 기자. 네, 소형 무인 항공기 드론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이미 드론이 GPS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제품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도 1,200대의 드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장관을 연출했었죠. 드론은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 중이지만 테러 등 군사 분야에 악용되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붉은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과 유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핵심 설비가 고장나면서 가동은 전면 중단됐고 하루 570만 배럴, 사우디 공급량의 절반이 줄게 됐습니다. 세계 석유 시장을 마비시킨 겁니다. It's going to take a few days or even weeks before we actually see the numbers reflecting the actual impact of the incident. 화재의 원인은 무인 드론의 공격이었다고 사우디 당국은 밝혔습니다. 예멘 반군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نفذ سلاح الجو المسير عملية هجومية واسعة ب10 طائرات مسيرة استهدفت مصفاتي. 드론 공격을 받은 아부카이크의 위성 사진입니다. 저장시설 4곳에 똑같은 위치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아부카이크의 시설 17곳이 이런 정밀 타격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시설은 타격을 받은 뒤 화재가 발생해 땅바닥까지 시커멓게 타들어간 모습입니다. 드론 10대의 동시 공격에 한 해 80조 원을 쓰는 사우디의 방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If you look at those photographs, it's clear that this attack was highly coordinated, complex, extraordinarily precise, and it's just not plausible that the Houthis could do this on their own. 1년 전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연설 중간에 Ha llegado la hora de la recuperación económica y necesitamos. 대통령 부부가 놀라 어쩔 줄 몰라 하고 경호원들이 에워쌉니다. 잠시 뒤 또 한 번의 폭발음이 들리고 군인들이 흩어집니다. 드론 여러 대의 폭발에 군인 7명이 다쳤습니다. La situación en tiempo récord y se trata de un atentado para matarme. Han intentado asesinarme el día de hoy. 프랑스 대통령의 휴가 별장에도 드론이 침투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지만 빈틈을 파고든 겁니다. Il peut effectivement transporter des armes par destination, mais il peut aussi prendre des images. Il peut aussi capter des conversations, des choses comme ça. 미국 백악관 건물에도 드론이 날아든 적이 있습니다.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는 방사성 물질이 든 드론이 떨어졌지만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Inside here is 3 grams of shaped explosive. This is how it works. 카메라를 통해 얼굴 패턴을 인식한 드론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원리입니다. 드론대가 강의실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수만 개의 드론대가 목표물을 동시 공격하는 상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갈수록 정교해지기 때문입니다.
Drones are a special case of this revolution in autonomous systems. The capabilities of drones are rapidly improving. 드론 공격을 막아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미군이 실시한 드론 격추 실험입니다. 미군은 이 실험을 통해 총격으로 드론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후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은 드론을 잡기 위한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전파 교란 방식이나 적외선 탐지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The RF jamming system is sending a radio frequency signal to the drone that blocks the communication channels, and that ray allows us to force the drone to land. 드론은 가격이 1,000만 원대로 저렴한 데다 폭탄 탑재도 간단하다고 합니다. 길이가 3m 이내면 새들과 헷갈려서 사실상 식별조차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고도로 비행하면 현재의 방공망으론 막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드론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고 착한 용도로 쓰이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핫이슈였습니다. 중국의 가장 서쪽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투르파는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고대 실크로드 주요 거점으로 현재는 포도 산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요. 설산에서 녹아내린 물을 도시로 끌어오는 지하 수로 카레즈가 마을 곳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카레즈의 물길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안성진 PD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길목에 위치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투르파는 연간 강수량이 16mm밖에 안 되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또한 해수면보다 280m나 낮은 분지로 여름에는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합니다. 식물이 자라기 힘든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투르파는 중국 최대의 포도 생산 단지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종류만 20여 가지. 종류에 따라 생으로 먹거나 말려서 먹고 와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약재로 쓰는 포도도 있습니다. 人口我不是说了吗？30万户人口，大概6到70万居住在吐鲁番。哦，那这种葡萄的这些农家大概占多少？80%的比例。 강한 햇볕과 토양의 적당한 염분 때문에 포도의 당도가 높고 맛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농사에 쓸 물입니다. 그 문제는 투르판에서 서쪽으로 400km 떨어진 텐산 산맥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텐산 산맥은 여름에도 빙하로 덮여 있고 그 아래에는 빙하 녹은 물이 호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물은 계곡을 따라 아래쪽으로 흘러가며 지하로 스며드는데 바로 이 물이 투르판의 포도 농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咱们新疆就是有的河流，就是除了咱们南疆那边，北疆大部分都是冰川融水，都是雪山上的，然后下渗就形成了地下水。 그렇다면 이 물이 400km의 건조지대를 마르지 않고 흘러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카레즈라 불리는 지하 관계 수로 덕분입니다. 텐산 산맥에서부터 투르판까지 땅 속으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통로를 암거라고 부르는데 사람 한 명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크기며 아치형의 모양이라 잘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거를 만들어 나갈 때 산소를 공급하고 파낸 흙을 빼내기 위해 수십 미터 간격으로 수직 구멍을 뚫습니다. 작업자에게 음식과 도구를 전달하는 통로이기도 한 이 수갱의 깊이는 최소 1m에서 최대 80m까지입니다. 隔30米一个竖井口又要下去了，下去不能地下不通怎么办？2个木头在上面必须是一条平行线，
拉下去以后呢，剩下的2个木头在下面本身就平行线，它一下的话下面就通了，这叫木棍钉枪法，也是一个古代人的智慧。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파내려 간 수갱의 숫자는 17만 개가 넘고 카레즈의 총 길이는 5,000km에 달합니다. 신장의 카레즈는 만리장성, 베이징과 항저우를 연결하는 대운하와 함께 중국의 3대 불가사의 건축물로 불립니다. 수백 킬로미터 지하 수로를 지나온 천산의 빙하물은 이곳 투르판을 풍요의 땅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투르판의 생명수인 카레즈에 점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투르판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줄로 늘어선 수갱들. 바닥을 살펴보니 물은 없고 버려진 쓰레기가 보입니다. 그 옆에 수갱은 아예 입구가 막혔습니다. 또 다른 마을. 마을을 흐르는 암거에는 물이 거의 없고 암거 밖으로 연결된 수로는 곳곳이 말라 있습니다. 1个、2个、3个。3个啊，那现在都有水吗？都有水，有的时候有，有的时候没有，很多稀有大稀有，很惊吓，这个水里面进去，现在没有了。 이제는 물이 흐르는 카레즈를 만나는 게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수소문 끝에 한 카레즈를 찾았습니다. 아직도 이 물로 포도 농사를 짓는다는데 마을에서 마지막 남은 카레즈입니다. 관련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마을의 6개 카레즈 중 5개는 이미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카레즈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아 수갱이 무너지고 암거가 막히는 등 그 형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레즈의 물이 마르면서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농사를 포기하기도 하고 물을 찾아 마을이 집단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1950년에 1,800개에 달하던 카레즈가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20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구의 증가로 인한 농업 용수의 부족, 그로 인해 마을 곳곳에 판 우물이 카레즈의 물을 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수십 년간 지속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텐산 산맥의 빙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雪就很多，这真是雪山，它就还是那样，但是雪比现在要多，上面的冰层啊、雪都比现在要多。以前是完全覆盖，你看现在有些地方是都能露出那些它之前的表情。 카레즈 물의 공급원인 텐산 산맥의 빙하가 줄어들면서 카레즈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카레즈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증가, 지구 온난화라는 커다란 흐름 앞에서 인류의 유산 카레즈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에서 안성진 특파원입니다. 한복의 놀이개나 비녀 등 각종 장신구로 많이 사용되는 호박은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이 매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호박 원석을 채굴하기 위한 불법 광산이 성행하면서 숲이 통째로 사라지는 등 심각한 환경 오염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게다가 불법 광산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마피아와 부패한 경찰까지 개입하면서 정부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법지대로 변해버린 우크라이나 불법 호박 채굴 현장을 윤재원 PD가 다녀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울창한 산림을 자랑하는 나라 우크라이나의 생태계가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다. 바로 호박 때문이다. $5 $300 за килограмм. Можно высчитать, сколько стоит.
우크라이나 북서부에 위치한 자그마한 도시 올레베스크. 이것으로부터 차로 30여 분을 달리면 소나무와 잣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거대한 산림지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울창해야 할 산림지대 곳곳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볼 수 있다. So this is the place of the former Klondike. They were working here probably a few weeks ago. All devastated. Yes, it's totally devastated. Only the sand remains on this place and nothing can grow here. 달 표면과 같은 이곳은 원래 울창한 숲이었지만 땅 속에 있는 호박 채굴을 위해 나무는 뿌리채 뽑혔고 숲은 무릉덩이로 변해버렸다. There are mostly local people and also people who are coming here from other regions of Ukraine. It's very dangerous work. People are swallowed by the ground. Sometimes trees are falling and kill people as well. 이곳 주민 대부분이 호박 채굴에 종사하고 있다. 불법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경찰의 묵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So, gentlemen, you don't work these days in Klondike? Ну да, поначалу ще всі робили, як менти брали бабло. То платили ментам. Вони собі заїхав, вони ходять, збирають з кожного мотора ясно. определенну суму. А зараз поліція кров з вас п'є, він каже. О, правильно сказав! 호박 채굴은 나무를 뽑고 흙을 파낸 뒤 물을 부은 다음 그물 등을 이용해 흙 속에 있는 호박을 건져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채굴된 호박은 외국으로 불법 수출되는데 여기에는 부패한 경찰과 마피아가 개입돼 있다. Масово знищуються лісові масиви. Це сотні гектарів в межах лише мого рідного району. Керівник був категорично проти добутку бурштину, тому що весь цей хаос незаконний контролювали організовані злочинні групи зброєю. 늦은 밤 호박 채굴에 종사하는 주민을 만나보았다. 드미트리 씨는 4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Працював, звісно, що працював зі сторони мужем. Ми заробляли непогані гроші. Дуже непогані. Але як я був молодий, то я...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 일에 매달리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곳의 한 달 평균 임금은 200~300달러에 불과하지만 호박 채굴에 나서면 며칠만 일해도 한 달치 임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Це злочинці? Це не злочинці. Це я на своїй землі. І те, що прийде вище, як президент, і от, наприклад, щоб свої кармани реально набити непогані. Так? Понимаєш? 이 마을에 사는 또 다른 광부를 찾아가 보았다. 6년째 호박 채굴을 하고 있다는 샤샤 형제의 집은 호박 채굴에 필요한 양수기, 트랙터, 굴삭기 등 다양한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Пав, мив, теж заробляли бабки бешені, скажу так, квадрики, все, то, те, все, там, на широку ногу жив, в Єгипті віддихав, там, в Турції, там, де хоч був, коротше, относительно, такого плану. 취재진은 호박 채굴에 나서는 샤샤 형제를 따라가 보았다. 호박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제는 우선 양수기부터 설치했다. 그런 다음 쇠막대로 땅을 판 뒤 이곳에 물을 넣기 시작하자 물과 함께 진흙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І бурштин допливає. Це видно, коротше, як воно все. А потім більше буде ямка. І вже видно. 구소련 시절 이곳에 수천 톤에 이르는 호박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채굴에 나섰지만 소련이 해체되면서 채굴은 중단되었고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Янтар. Янтар. По-українськи бурштин, а по-русски янтар. Небезпеки багато, тому що це бізнес нелегальний.
це ж корупція, ну це всі заробляють на цьому бабки. От простого смертного забирають бабки. Пошло туди, і мафії, те, і далі, і все. І ці інтерні барони, то що, ти не знаєш? 약간의 호박을 채굴한 형제는 작업을 중단했다. 본격적인 작업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Huge money on that. He was 부패한 경찰들이 돈을 받고 묵인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낮에 작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한다. Він йде 18 грам, як в п'ятерку. П'ятерка $300 за кілограм, можна вичити скільки. Більше, лучше спиш, чим. Нащо воно мені? Це серйозно, для нас це не серйозно. Це для китайців воно божество якесь, а для нас це не. 우크라이나에서 한 해 동안 불법적으로 채굴되는 호박의 양은 수십 톤에 금액은 수억 달러에 달하지만 불안한 정치 상황, 계속되는 내전 속에 정부는 사실상 통제력을 잃었고 그 사이 우크라이나의 자연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괴되고 있었다. 네, 한 주 동안의 국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위클리 업앤다운. 이번 주는 제일 먼저 조동준 교수님. 예, 안타깝게도 저는 다운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인물입니다. 힌트 보실까요? 스윙 마지막 스윙님인데요. 정말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다운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한 다운은 미국 배우 펄리스티 허프만입니다. 미국의 인기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해가지고서요. 국내에도 매우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초대형 대학 입시 비리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어요. 이 사건으로 지난 13일 허프만은 관련 학부모 중에서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유층 학부모들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그 온갖 부정을 저질러서 아까 나온 미국판 스카이캐슬이다라는 말까지 돌았던 사건이잖아요. 이게 기업 CEO에다가 유명 연예인들이 뭐 한 연루된 사람만 수십 명에 달하고 오간 뒷돈만 수백억 원이다 이래서 굉장히 관심이 갔었는데 그래서 허프먼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예, 허프먼은 딸의 대학 입학 시험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서 입시 컨설턴트한테 약 2천만 원의 뒷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법원에서 인정했고요. 예, 법원은 구군 14일, 그다음에 벌금 약 3천만 원, 그리고 사회봉사 250시간을 명령했어요. 근데 이제 비리가 드러난 게 다행이긴 한데 네. 사실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서는 처벌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바라보면 2011년에 한 홈리스 여성이 자녀를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소를 잘못 기재한 적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경우에는 약 5년형에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5년이요? 예. 그 한국말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미국이 그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흑인 학생들이 대부분 다니고 있는 애틀랜타인 공립고등학교에서 이 점수 조작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도 3년형, 5년형 이렇게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유한 백인들한테 적용되는 법과 혹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이 다르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이 있고 있는 거죠. 왜 법은 만인 앞에 편등이 아니라 만 명 앞에 편등하다라는 말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펠리시티 허프만 이번 주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고란 기자님이죠. 저는 분위기를 바꿔서 업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사용해 보셨거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것입니다. 힌트 보실까요? 오, 카메라? 탐정인가요? 지구를 연구하는 뭔가. 이번 주 업입니다. 보여주시죠. 예, 바로 제가 선정한 업은 구글 어스입니다. 구글 어스는 지구 전역의 위성 사진이나 지형 정보를 서비스하는 그 위성 지도 서비스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장기 미제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데 구글 어스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 저희 남편도 가끔 이걸 그냥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나 봐요. 이 플로리다주에 살았던 한 주민이 자기 옛날에 살았던 데는 어떻게 보냈나 하고 구글 어스를 보고 있다가 호수 안에 뭔가 이 자동차가 빠진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주민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했더니 정말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견인을 해보니까 그 안에 22년 전에 실종된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보니까 그 영화 생각나는데 라이언이라고 5살 인도 소년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호주로 입양이 되는데 25년 후에 구글 어스를 통해서 자기 고향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실화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고 근데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위성지도 서비스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 여성 2명과 어린이 2명이 테러 범죄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군인들이 총살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영상이 공개되자 구글 어스를 통해서 정확한 장소와 시기 그리고 범인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초능력이 아닌가 싶은데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영상 속 산세와 그 길 이런 거 이제 구글 어스와 비교해서 아 이게 카메룬의 한 지역이다라는 걸 밝혀냈고요. 그다음에 과거 이미지, 그 그림자를 분석해서 시기를 추정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구글 어스를 사용해가지고서요 무인도에서 헬프라고 자기 구해주세요라고 이 전화 구호를 보낸 사람들을 이 구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마초, 마리화나 재배지 이런 것들을 구글 어스를 통해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 이런 기사 본 적 있어요. 위성 지도 활용해서 연인 집 주소를 알아냈다. 맞아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부분이죠.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을 텐데 왜 뭐 스트리트 뷰라고 해서 거기 갑자기 자기가 뭐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찍힌다든지 의도치 않게 이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보니 이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다 모두 현명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방위로 활용되고 있는 위성 지도 서비스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크리스티안 씨. 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에 대한 소식은 업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힌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저기는 뉴욕이잖아요. 뉴욕이죠. 비가 많죠. 마지막에 달렸네요. 업이 되려면. 참 어렵네요. 네.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업 뭘까요? 제가 준비한 업은요. 에코밀이라고 합니다. 에코밀은 알코올 통으로 쥐를 유인하는 쥐덫인데요. 쥐가 이 장치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닥이 열려요. 쥐가 거기에 빠져서 알코올에 취해서 결국에는 익사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술 많이 먹는 사람 보고 술독에 빠졌다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진짜 정말로 술독에 빠졌어요, 쥐가. 진짜 그래 생기는 건데 특히 뉴욕시는 쥐가 굉장히 많아 나타나는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뉴욕시에는 이 장치를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많이 했었고 앞으로 쓰레기 수거 지역 다양한 곳곳에서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 쥐는 옛날부터 심각한 문제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저런 것까지 나왔는지 궁금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뉴욕에 사는 쥐는 600만 마리. 그리고 뉴욕 인구가 800만 명. 800만 명? 이 정도면 뭐 거의 쥐반 사람반이다. 그렇죠. 네. 같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4년에 비해 약 2배나 늘어갔다고 하는데 네. 어떤 쥐는 사람처럼 이렇게 피자를 먹고 들고 다니고 별명까지 생겼어요. 피자 랩이라고 지하철 열차 안에서도 쉽게 그런 쥐를 많이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이 정도 심각하면 사실 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2017년에 뉴욕 시장은 쥐를 줄이겠다면서 4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했는데 쥐가 들어가지 못하는 쓰레기통 같은 것도 만들었고 쓰레기도 자주 수거하고 그리고 그 쥐들이 자주 나타나는 동네에서 고양이들을 많이 불어넣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은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쥐 문제는요. 사실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도시의 문제입니다. 도시가 사실 쥐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죠. 먹을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니까 쥐의 천적이 고양이를 제외하고 사실상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쥐들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도시에서 사람과 쥐의 공존이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에코미를 활용한 쥐 소탕 작전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
한때 휴대전화 세계 1위 업체였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몰락했습니다. 노키아가 핀란드 경제에서 차지했던 비중을 볼 때 복지 국가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도 제기됐는데요.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를 살리기보다는 창업 생태계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5, 6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을까요? 홍석우 순회특파원이 노키아 쇼크 이후 핀란드 경제를 취재했습니다. 한때 핀란드 경제의 25%가량을 책임지던 노키아의 몰락. Out of the Nokia transformation, several thousand jobs were lost in Finland, and of course globally, even more. 인구 550만 명 정도로 소규모인 핀란드 경제는 크게 휘청였습니다.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But close to 500 startup companies were created, because most of the Nokians actually, first of all, were highly experienced in digital. 벤처의 힘으로 핀란드는 노키아 쇼크를 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단 3개의 게임으로 1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넘긴 슈퍼셀 등 몇몇 개인 벤처 업체들의 성공이 상징적으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게임 산업으로 노키아의 빈자리를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수도 헬싱키 인근의 신도시 칼라사타마. 이곳은 취업 대신에 창업을 택한 대학생들의 실험장입니다. 이번 실험은 무인 버스의 도로 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하려는 핀란드 정부는 일반 도로에서 실험이 가능하게 규제를 풀었습니다. The wages of the drivers takes about 50% of the all costs related to public transport. So the idea is to provide like more cost-effective solution. 학생들 간의 경쟁을 통해 가장 성능이 좋은 기술이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So now there was this car on the way, and this bus doesn't know how to go around the car, so I have to drive it around with this controller. And now I'm trying to put us back on the path of the bus, but it doesn't want to go on the path now. 해마다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정해 유쾌하게 경험을 공유하는 핀란드답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분위기입니다. Probably even are not in the markets yet, but we then offer this district, the residents here, the contacts to the people and agile pilots which last normally 4 to 6 months. 대학생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신기술을 자유롭게 도시에서 실험해보고 주민들이 참여해 보완해 나가는 방식은 우리 스마트 시티 개발에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헬싱키 외곽의 한 대학. 대학 안에 있는 이 벤처 기업은 고경량의 입자를 나노 크기로 축소해 흡수를 빠르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Now I have zoomed in and now I'm at 10,000 magnification. So here you can see some of the particles.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만큼 교수 출신 등 중견 인력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역시 노키아의 몰락 이후에 핀란드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가 창업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Nokia changed something in the DNA of Finns. It showed that a small country can become a global player. 수백 개의 헬스케어 벤처들은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이 넘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만큼 적극적인 외국 우수 인력 확보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Try to speak to you in Korean, but 저는 한국어 잘 못합니다. 헬싱키시가 오래된 병원을 개조해 만든 이 독특한 분위기의 벤처타운에는 세계 곳곳에서 온 60여 개 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노키아의 몰락이 핀란드에 남긴 심리적 충격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From the fall of Nokia, they decided to use the talent that was left without jobs, so very highly skilled technical people, in founding new startups. They actually founded this program called Bridge, where the idea was to bring people together and building up new companies. 노키아의 브릿지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노키아 본사에 가봤습니다. 이제는 5G 네트워크 장비 세계 3위 업체로 재기를 모색해보고 있지만 휴대폰 세계 1위라는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 노키아가 남긴 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and the company has provided support for them to actually take this innovative spirit, take this entrepreneurial spirit into their own ventures. 브릿지는 약 10,000명에 이르는 노키아의 연구개발 분야 인력들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재취업 교육과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 안전망 외에 최대 15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가량을 창업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500여 개 벤처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카메라 촬영 화면을 통해 성인의 경우 간질 상태를 파악하고 유아의 경우 뇌성마비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인 이 회사도 노키아 출신들이 창업했습니다. 주요 기술은 노키아 재직 당시에 실험한 것들이었습니다. We have now almost 30 people working in our company. Many of them have a Nokia background. 정부와 대학의 정비된 지원 기반, 젊은이들의 도전 문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기업가들의 조합이 창업 강국의 비결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지막 비결은 노키아의 유산이었습니다. 거대 기업에 많은 걸 의존하다가 수많은 벤처기업 육성으로 경제 체제를 바꾼 핀란드. 핀란드의 인구는 약 550만 명, 주변 국가와는 달리 나무 외에 변변한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오늘날 세계적인 복지 국가로 거듭난 건 첨단 산업을 개발해 수출로 먹고 살겠다는 핀란드인들의 도전 정신 때문일 겁니다. 헬싱키에서 홍석우입니다. 중동 지역에 유례 없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이 폭탄을 실은 드론에 공격당하면서 국제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폭탄을 실은 10여 대의 드론이 석유시설을 폭격하면서 화재가 났고요. 그 때문에 시설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번에 공격받은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가 운영하는 아부콰이크 원유시설과 크라이스 원유 생산 기지입니다. 이 사우디 석유 사업의 심장이 드론 몇 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공격 주체를 두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죠. 예, 이번 공격 직후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이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미국과 사우디는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어요. 이렇게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사우디 국방부가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피격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 그리고 미사일 사진 이거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에 이란제 18개의 드론과 그리고 이란제 순항미사일 7기가 동원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란이 이 사건에 관련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뭐가 진실인지 섣불리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모시고 사건과 관련한 쟁점과 정황들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연구위원님, 이 사우디가 증거들을 내놨는데요. 정말로 이란 무기를 가리키고 있는 게 맞나요? 예, 지금 어제 사우디 군이 이제 이번에 공격에 사용된 잔해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뒤쪽에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요. 실제 보면 이제 한쪽이 그 드론인데 이란에서 과거에 이 드론을 개발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크루즈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죠. 저 쿠드스 1이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로 보이는데 그 형태를 봤을 때는 후티 반군 거니까 오히려 저걸 공개하니까 공격의 주체가 좀 더 모호해진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저런 무기들이 군사 강국만이 가지는 무기체가 아닙니다. 이제는 상용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저런 상용 기술의 조합만으로도 군사용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미국은 여러 부분에서 이 후티 반군의 무장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지도를 보면 그 예멘 후티 반군 근거지와 공격당한 석유 시설의 거리가 최소 1,000km 정도 됩니다. 네. 자, 폭탄을 싣고 1,000km를 날아와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의 드론을 후티 반군이 가졌다라고 미국은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와 미국은 이란이 배후에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주장대로 예멘 후티 반군 공격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올해 2월에 공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1,500에서 2,000km 정도 날아가고
폭탄의 탑재 중량 18kg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자사공격 드론을 후티 반군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적도 있는데요. 폭탄 양을 줄이고 오히려 그 줄인 양에 연료를 더 넣어서 하면은 이제 빈거리가 충분히 날아갈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피격은 드론 공격을 여러 대 했잖아요. 그러면 봐서는 이제 폭탄량을 많이 줄이고 연료량을 많이 늘렸을 거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뭐 얘기를 들어볼수록 후티 반군이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우디와 미국은 이란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발사체가 남쪽인 예멘에서가 아니라 북쪽인 이란에서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피격당한 정유시설 CCTV에 포착된 그 상황을 보면은 이 발사체가 북쪽에서 날아온 게 포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피격당한 다음 날 그 촬영한 정유시설의 위성 사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정유시설과 탄착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탄착점의 방향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예멘 쪽이 바로 저희 쪽에서 보실 때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이 오른쪽이고 이렇게 보면 왼쪽이 북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사체가 바로 날아오는 곳이 공격의 방향이 북쪽과 북서쪽이다. 그래서 드론의 방향이 사우디 남쪽에 위치한 예멘에서가 아니라 북쪽에 위치한 이란에서 날아온 것이다. 그러한 근거로 인해서 미국은 이란이 공격의 주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뭐 사실 미국은 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용된 이제 소형 비행체들은 드론과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런 드론과 순항 미사일들은 웨이포인트 비라 경로 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GPS로 경로점을 여러 개를 찍어놓고 북쪽으로 발사된 게 남쪽으로도 공격이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뭐 미국이 그런 북쪽에서 공격했다는 그 정황만을 가지고 이란이라고 얘기한 거는 좀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미국의 주장대로 이란에서 이 드론과 미사일을 쐈다고 해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어요. 이란의 미사일이 사우디와 미국의 방공망을 어떻게 통과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이 피해를 입은 사우디 유전 지역에 미국 해군 오함대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공군기지도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함대가 주둔하고 있고 공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분명히 레이더 기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드론과 순항미사일이 궤적이 안 잡힌다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 와중에 또 예멘의 후티 반군은 우리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티 반군은 미국과 그 사우디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여전히 사우디 석유 시설을 앞으로도 공격할 것이다라고 지금 그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을 후티 반군의 그 소행이라고 여기기엔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2015년에 사우디가 예멘의 순니 정부를 지지하면서 지원하면서 이 예멘 내전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이 꾸준히 여태까지 이어져 왔었던 것이죠. 실제로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이 뭐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올해만 5차례 됩니다. This military drone managed to strike the strategic.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남예멘의 예덴 공군기지 행사장에 사람이 집결할 시점을 모아서 그 카세프 2K라는 무인기를 동원해서 공중에서 폭발을 시켜서 그 파편으로 6명이 사망하게 됐어요. 그 이런 일로 해서 이제 남해 평화협정이 무산되기도 했죠. 맞습니다. 사실 예멘 후티 반군과 사우디 사이 갈등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사우디와 그 이란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후티 반군이 이란의 도움을 받아서 예멘 내전에서 승리를 하고 또 예멘이 시아파에 넘어간다면 사우디 입장에서 본다면 북쪽으로는 이라크,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이란, 남쪽으로는 예멘, 이렇게 3면이 시아파 국가로 둘러싸이는 아주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유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16일 날 국제 유가가 14%나 뛰었습니다. 이게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인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이제 공격받은 시설 때문에 사우디에서는 하루 평균 570만 배럴 정도의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 사우디 전체 석유 생산량의 절반,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우디, 그러니까 전체 석유 수입량 중에서 30% 이상, 거의 3분의 1을 사우디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다행히 사우디 정부가 이달 말까지 그 원유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유가가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안정은 사우디 정부가 발빠르게 진화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고 중동 정세도 불안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또 사우디나 미국이 혹시나 보복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복의 가능성은 조금 올라가는데요. 실제 보복이 일어날 전체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해상으로 수송되는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는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정말로 심각한 분란이 발생한다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의 입장에서도 여기가 쉽게 이 보복 공격으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만약 정말 대규모 공격이 발생하면 그거를 참아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국가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대규모 확전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모로 국제사회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드론 공격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드론 전쟁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이번 공격은 지금 드론 18대가 동시에 어떤 주요 시설들을 동시에 타격한 건 첫 사례거든요. 뭐 비대칭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비대칭 전략이란 군사 전투기 등 막강한 이제 무기 체계를 갖출 수 없는 약소국이 상용 제품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무기 체계를 사용했고 이 무기 체계가 고성능 전투기 한 대의 이상의 성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의 벌떼 공격이라 하죠. 그런 벌떼 공격들이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적대세를 공격할 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드론에 의한 테러가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사우디 석유시설 드론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이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급한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